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힘든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걸 쉽사리 믿기 힘들었거든요. 마냥 믿었다가 제가 더 큰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마음도 있었고요. 제 인생은 기대할수록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린 시절 일찍 엄마를 떠나보내고 뜻밖의 사고로 저를 지켜주던 아빠까지 잃어버린 채 홀로 고아로 자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제가 결혼을 하며 저에게 닥친 엄청난 기적에 전 그 기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6살 때 잃어버렸던 아빠를 정말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행복하면서 놀랍기만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6살 무렵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거든요. 엄마가 떠나고 얼마나 슬펐던지 전 매일 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찾으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아빠가 옆에서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고요. 하지만 엄마의 죽음은 저희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의 사업까지 망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빠가 빨리 수습을 해 회사를 팔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빚을 갚고 나니 저와 아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남아있던 돈을 긁어 모아 다가구 주택 반지하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기서 일이 터지고 말았죠. 살던 집에 불이 나고 만 것이었죠. 집주인 아줌마가 곰탕을 끓인다고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을 내고 만 겁니다. 다행히 저희처럼 새들어 살던 이웃집 분들은 다친 곳 없이 잘 피신한 상태였고 집주인 아줌마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의 남편인 집주인 아저씨는 출장을 가 집을 비운 상태였고 아줌마 자녀들인 언니 오빠들은 대학생이라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무사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살던 집이 전부 불타버려 저희 부녀는 오갈 곳이 없어진 거였죠. 더군다나 그 일로 저희 집은 집안에 있던 살림이며 가재도구며 가족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마의 물건인 유품들을 챙기지 못해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죠. 아빠는 간신히 저를 안고 피신해 나왔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집주인 아줌마도 비슷한 것인지 저희 아빠에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애기 아빠 이걸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도 우리 집 태워먹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서 지금은 완전 알거지가 됐어. 사실 내가 아직 이 집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화재보험도 들어놓지를 못했거든. 당장은 애기 아빠네 보상금이랑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일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일단 은행에 남은 돈 전부 털어서 애기 아빠한테는 얼마라도 꼭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도 이 집 살 때 대출받아 산 거지만 은행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이곳에 집을 꼭 지을 생각이야. 내가 집 다 지으면 그때는 자기네 못 준 보상금이랑 보증금 합쳐서 애기 아빠네는 반지하 말고 1층에 살집 내어줄 테니까 나 좀 이해해줘. 에휴, 내가 애기 아빠네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응? 그러나 집주인 아줌마의 말에 아빠도 딱히 거절할 방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어린 나이라 정확한 상황이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집주인 아줌마도 집주인이라지만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 보상금이랑 집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해봤자 은행 대출금까지 껴있는 데다 다른 새들어 사는 사람들과 돈을 나눠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이 정말 몇 푼 안 되거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어려운 형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분과 계약서를 쓰고 차용증과 일부 돈을 받아 저와 함께 일단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아빠 말로는 높은 빌라나 아파트를 지을 것도 아니니 힘들어도 저희가 몇 개월만 버티며 완성된 새 집에 그것도 반지하도 아닌 1층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니 조그만 참고 버티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이 없는 불완전한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랑 저는 집이 지어지길 기다리며 싼 여관에서 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었는데 집주인 아줌마에게 받은 돈이 있다고 해도 계속 들어가는 저희 생활비와 여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아빠는 매일 일을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른 새벽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으로 일을 나가면 전 하루 종일 여관에 홀로 남아 아빠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희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맙니다. 아빠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팔을 다치고 만 겁니다. 팔이 부러졌던 것인지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죠.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그래서 팔이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려 은행이며 오랜 친구며 찾아가 몇 달이라도 저희가 버틸 돈을 구해보려 애썼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더는 버틸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길거리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빠는 제가 고생할까 봐 잠깐이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저의 고집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아빠 말 이렇게 안 들을 거야? 아빠 팔 다 나을 때까지 며칠 밤만 보육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에이, 싫어. 아빠 그래놓고 영영 안 오면 어떡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딸이 보육원에 있는데 아빠가 안 데리러 오긴 왜 안 데리러 와?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도 며칠 밤만 병원에서 지내면 다 나아서 집에 와서 나랑 평생 있어준다고 약속해놓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잖아. 그런데 아빠도 온다고 해놓고 나 찾으러 안 오면 어떡해. 지은이 무섭단 말이야. 알겠어. 아빠가 미안해. 우리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있자. 아빠도 사실 우리 지은이 보육원에 보내기 싫었어. 우리 둘이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빠도 엄마를 허망하게 보내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저를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생활이란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생활을 하려고 해도 노숙자들끼리 텃세도 심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싸움이 났던지라 늘 조심해야 했거든요. 더욱이 같은 노숙자면서 젊은 나이에 어린 저를 데리고 노숙 생활을 하는 아빠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빠는 저를 꿋꿋이 지키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다독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은 아빠랑 저랑 자주 가는 공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 후 아침밥으로 아빠가 사준 크림빵을 먹으며 딸기 우유를 마시는데 아빠가 저에게 미안해하며 조심스레 이야기하더라고요. 딸,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 아침으로 사준다는 게 고작 크림빵 하나에 딸기 우유밖에 안 되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팔 다 나으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따뜻한 여관에서 잘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지은이는
아빠랑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크림빵도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아빠가 사주는 크림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빠 사랑해. 그래. 아빠도 우리 딸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은아, 우리 전에 살던 집주인 아줌마한테 전화해보니까 집도 3달만 기다리면 우리 다시 들어가 살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조금 힘들어도 버텨보자. 아, 진짜야? 우리 3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빠, 그러면 3달이면 몇 밤 지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90밤만 지나면 우리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 아빠, 지은이 너무너무 신나. 그리고 그날 밤 어김없이 저희는 전철이 지나는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다른 노숙자들도 많이 와서 지내는 곳이었는데 이곳 아저씨들은 텃세도 없고 저와 아빠에게 따뜻하게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귀엽다며 구걸한 돈으로 간식을 사주시는 아저씨도 계셨고요. 그래서 아빠와 종이상자로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새로운 집에서 어떻게 살지 또 방을 어떻게 꾸밀지 대화하며 제가 가지고 싶던 분홍 원피스와 인형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그러자 아빠는 저에게 분홍 원피스와 인형을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배고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라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배고픔을 참을 수 없던 저는 결국 아빠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배고파. 힘이 없어서 못 걷겠어. 아빠, 내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봐.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지은이 배고파해서 미안해. 아빠 힘들어해서 미안해. 아니야, 딸.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배고픈데 아빠가 빵 하나 제대로 사주지를 못하고 정말 미안해. 아빠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엎드려 구걸이란 걸 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 사장이었던 아빠는 딸아이한테 딸기 우유와 빵이라도 하나 먹일 생각에 전철역 입구 길바닥에 얼굴이 바닥에 닿도록 넙죽 엎드려 도와달라고 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를 따라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그런 제 행동에 저희 아빠가 가슴 아파할 거란 생각도 못한 채 창피함보다 그저 얼른 이 배고픔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받은 돈으로 아빠는 오랜만에 저에게 돈가스를 사주곤 같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전당포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품에서 조심스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집이 불타면서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유품인 결혼반지였어요. 아빠는 본인의 손에 껴져 있던 결혼반지와 엄마의 결혼반지를 전당포 사장님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몇십 년이 흐르더라도 이 반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팔지 마시고 맡아주시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자까지 쳐서 지금 받았던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맡기는 반지가 먼저 세상 떠난 저희 집사람의 마지막 유품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젊은 양반이 사정도 딱하네. 알았수다. 나도 이 일하면서 별의별 사연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젊은 양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딱한 사정이구려. 젊은 양반 행색을 보니 길거리 생활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젊은 양반은 몰라도 옆에 있는 꼬마는
어린 것이 엄마까지 잃고 길에서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꼬. 젊은 양반 말대로 내 몇십 년이 흐르든 이 반지는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으러 오라고. 그리고 이건 내가 아이가 하도 예뻐서 주는 용돈이니까 이 5만 원으로 가서 아이 목욕도 좀 시켜주고 만난 것도 사 먹이고 하시오. 그러니까 젊은 양반,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있다가 평생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그날 아빠는 절 목욕탕에 데려가 카운터에 부탁해 돈을 주고 여탕 때밀이 아줌마한테 목욕도 씻겨주고 나와서 맛있는 짜장면도 사주었습니다. 그때 먹은 짜장면이 태어나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며 말씀하셨어요. 아끼고 아껴서 생활해야겠지만 아빠와 엄마의 결혼 반지를 팔아 받은 돈이면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곧 팔깁스를 풀 수 있게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관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활하던 전철다리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따뜻이 신경 써주던 노숙자 아저씨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며 서로 연락하고 지낼 방법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여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하며 다리 밑에서 마지막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날이 저와 아빠가 헤어지게 되는 불행의 날이 될지도 모른 채요. 그렇게 불행은 저희 부녀에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하다 저와 아빠는 저희가 자던 자리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 단속이 뜨고 만 것입니다. 노숙자 아저씨들은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갔고 아빠도 너무 놀라 저의 손을 잡고 뛰다가 안 되겠는지 저를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경찰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숨게 된 것은 자주 가던 공원 화장실이었죠. 다행히 잘 따돌렸는지 경찰은 저희를 더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열심히 뛴 탓인지 목이 말라 마른 기침을 하고 말았죠. 지은아, 목마르지? 아빠가 가서 지은이 마실 음료수 좀 사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빠, 지은이 괜찮아. 여기 수돗물 마시면 돼. 아니야, 우리 이제 돈도 있고 아빠가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우유 하나쯤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가 밖에 나가서 사정이 어떻나 좀 살펴보고 와야 할 것 같고 경찰들 사라진 것 같으면 오늘 그냥 우리 바로 여관으로 들어가자. 그게 안전하고 나을 것 같아. 아빠 금방 올 테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꼭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해. 아빠. 그러면 지은이 무서우니까 빨리 와야 해. 그래서 전 아빠가 오길 화장실 안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늦은 점심때가 되어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전 화장실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길 밖으로 나가 며칠을 걷다가 인적 드문 곳에 잠들기를 반복하며 아빠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제가 어디에 살았는지 저희 아빠와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와의 추억도 몇 개 기억 못하던 저는 그저 성도 잊은 제 이름과 아빠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월세집에 살다 노숙 생활을 하던 기억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육원에서 매일 아빠를 기다렸어요.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아저씨가 아빠가 저를 찾으러 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도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아빠를 만나게 되면 저 혼자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독립생활을 해야 했던 저는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남들의 몇 배로 고생을 하며 중간에 휴학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6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사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능력도 인정받고 30대 초반 나이에 회사에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없는 제 엄마와 아빠를 욕먹이는 게 싫어 늘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녔거든요. 저의 행동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회사에선 제가 잘 사는 집의 딸이라는 소문까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이야기를 물으면 답을 회피하는 모습에 직장 동료들이 더 오해를 한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런데 무탈하게 다녔던 회사에서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팀에서 저희 팀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온 대리 한 분이 있었는데 원래 저와 함께 일하던 박 대리가 새로운 최 대리란 분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새로운 최 대리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 박 대리 부하 직원이었는지 같은 대리인데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꼭 아랫사람 대하는 듯 했죠. 게다가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야, 최 대리. 너랑 나랑 같은 대리라고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우습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이 회사 먼저 들어온 선배인데 그러면 선배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너같이 능력도 없고 못난 자식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빨리 진급해 잘 될 수 있었는데 전부 니놈이 입사할 때부터 앞에서 끌어당겨 주고 밀어준 내 덕분 아니야. 그런데 감히 여직원들 앞에서 남자놈이 징그럽게 웃음이나 흘리고 깝죽거리면서 감히 나한테 쪽을 줘? 나보다 일도 못하고 못생겨서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자식 주제에? 제가 언제 여직원들 앞에서 눈웃음을 쳤다고 그러십니까? 저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여직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웃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선배가 쪽을 당한 건 저 때문이 아니고 선배가 괜히 눈치 없이 여직원들한테 추파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었다가 싫은 소리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부모 없이 자라서 고아라고 불쌍해서 봐줬더니 이젠 술술 나한테 기어오르려고 하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위아래도 없고 정말 싸가지가 없다니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부모 없는 것들이 욕먹는 거야. 싸가지 없다고.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새로운 최 대리에게 욕을 하며 일부러 모욕을 주는 박 대리를 보며 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빠를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기에 박 대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박 대리가 새로운 최 대리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인지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자기보다 능력도 좋고 일도 잘하니 열등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때까지는 참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계속해 최 대리가 고아라고 떠벌리며 온갖 악담을 퍼부는 박 대리놈의 행동에 최 대리가 아닌 제가 폭발하고 맙니다.
부모가 없는 게 내 잘못도 아닌데 고아라고 무시하는 박대리놈의 행동이 고아인 저의 가슴까지 콕콕 쑤시며 아프게 했던 겁니다. 야, 최대리. 너 왜 내가 시킨 일 아직 안 한 거야? 선배가 일을 시켰으면 제때제때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일로 팀장님한테 얼마나 깨진 줄 알아? 그건 엄연히 박 대리님 업무인데 그걸 제가 왜 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 이야기해드렸죠. 박 대리님 일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박 대리님이 스스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걸 왜 제 탓을 합니까? 이 자식이 지보다 5살이나 많은 어른이 말하는데도 꼬박꼬박 말대답이나 하고. 역시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보네. 부모 없는 것들은 세상에서 전부 사라져야 해.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근본 없이 커서 뭐가 어쨌다고? 쥐도 최 대리님이랑 같은 대리 주제. 부모 없다고 무시하면서 주둥이를 함부로 나불거려? 네가 최 대리님 부모 없는 거에 보태준 거 있냐? 누구는 부모 없이 잘하고 싶어서 잘한 줄 아냐고. 우리 예쁜 김대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최대리 저놈이 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 한 이야기 김대리가 괜히 편들어줄 필요 없다고. 김대리는 양가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잘 사는 제 귀한 따님이라며. 그러니까 김대리도 저런 근본도 없이 싸가지 없고 개념 없는 최대리는 불쌍하다고 편들어줄 필요 없다고. 김대리 왜 이렇게 사람이 착한 거야? 상관이 없긴 왜 없어. 그래, 나도 근본 없이 자란 고아다. 그러면 나도 싸가지 없고 개념도 없어서 이 세상에 사라져야겠네? 그리고 너 최 대리님 괴롭히는 거 솔직히 질투나서 그러는 거잖아. 니놈이 빈둥빈둥 놀면서 그동안 네가 할 일 최 대리님한테 맡겨서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그 일까지 전부 팀장님 말고 부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거야. 이 일도 못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사람이나 괴롭히는 옹졸하고 치사한 자식아. 매일 내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날 버리셨을까? 그 고민에 가슴 아파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니놈이 뭔데 돌을 던지냐고, 이 추잡한 자식아. 추잡한 자식. 이게 진짜 그동안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겁대가리 없이 기어오르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몇 개월은 빠르게 회사 입사한 선배인데 어디서 막말이야. 너 지금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박 대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흥분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저와 박 대리놈을 지켜보고 있던 최 대리가 나섰습니다. 저를 때리려고 한 박 대리놈의 손목을 낚아채버린 것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당신보다 힘도 없는 여자인 김 대리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그래, 내가 너 부하 직원도 아니고 같은 대리인데 반말 좀 하는 게 어때서 그래? 니놈은 내 면접에 대고 욕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에 니놈이 하는 짓이 하도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주고 있던 건데 여자한테까지 손 찍어 말하는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더는 봐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오늘 있었던 일부터 니놈이 그동안 나한테 할 일 떠넘긴 것까지 내가 부장님한테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 니놈이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부모도 없는 고아 자식이 진짜. 박 대리놈은 새로운 최 대리를 때리려고 했지만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박 대리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으니까요. 그러자 박 대리는 제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전 넘어진 박 대리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그러자 주변에서 저와 박 대리를 말리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개참한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또 고아 타령이야? 어디 근본 없는 고아한테 죽도록 맞아봐라! 결국 그 일은 사내에 전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부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그 일로 회사를 관둘 각오까지 했었는데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은 제가 아닌 저와 최 대리를 괴롭힌 박 대리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사장님도 고아 출신으로 혈혈 단신으로 성공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리의 만행에 사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고아는 근본 없는 놈이라며 사라져야 한다고 욕한 것까지 알게 되었으니 사장님은 박 대리를 좌천시킨 것입니다. 평사원으로 강등시켜 지방지사로 발령을 내버린 것이죠. 그것도 고참들만 잔뜩 있는 데다 박 대리가 해보지도 않은 현장 업무로 투입을 해버린 것입니다. 부장님은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며 힘내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박 대리가 그동안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일을 떠넘기고 여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일 때문에 위에서도 알게 되어 곧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최 대리가 부장님을 만나 저와 박 대리놈이 왜 다투게 된 것인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최 대리는 저의 편을 들며 본인의 잘못이라면서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정작 그 일로 박 대리가 회사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지만요. 그 계기로 전 최 대리와 친해지게 되었고 동병상련의 아픔 때문인지 저희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 대리는 회사 동료에서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친구는 회사를 다니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본인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고 다행히 남자친구는 몇 개월 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회사를 관두게 되자 직장 동료들이 많이 서운해하긴 했지만 모두 축하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살 신혼집을 알아보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 주례를 누구에게 부탁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주례 말인데 내가 아는 아저씨가 하면 어떨 것 같아? 자기가 알고 있는 아저씨? 나 사실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후원해 주시던 아저씨가 계시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야.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육원 나온 후에도 날 계속 돌봐주시면서 내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시고 나한텐 은인이자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거든. 나한테 자세히는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저씨도 젊은 시절에 사모님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 키우던 자식을 잃어버리셨다고 해. 그래서 날 그 자식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해 주신 것 같아. 우리 결혼할 때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아저씨한테 꼭 주례를 맡기고 싶어.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면 나도 좋아. 그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례를 맡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저씨 소개해 줄 테니까 같이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자기도 만나면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이 말한 아저씨란 분을 저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한 아저씨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자 갑작스레 해외로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간은 한국에 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남편 결혼식 날에는 와서 주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당일이 저희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남편과 결혼을 치르려고 하니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부터 아빠가 결혼하는 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괜스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 그리 오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정신없이 신부 대기실로 찾아온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 입장을 할 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음악 소리가 울리며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전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저 홀로 신부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갈 아빠가 제 곁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혼자 신부 입장을 하는데 전 저희 주례를 해주기로 한 주례석에 선 예비 남편의 아저씨란 분을 보고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왜냐하면 주례를 서주기로 한 아저씨 얼굴은 오랜 시간 제가 그리워하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저희 아빠 말이에요. 그래서 전 혹시 아저씨가 저희 아빠는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전 신부 입장 중이었고 주례석과의 거리도 너무 먼 데다 혹시 그냥 아빠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 입장을 멈추고 물어봤다가 만약 아닐 경우 결혼식장 분위기 전체가 이상해질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던 아빠가 설마 저희 결혼식 주례 선생님으로 같은 장소에서 만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제가 신부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저씨도 저를 보고 딱히 큰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크에서 주례 선생님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이 자리에 주례를 맡은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 죄송한데요. 제가 신부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신부 입장 중에 갑작스레 나오는 주례 선생님의 말에 결혼식장 안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런 표정으로 저와 아저씨를 번갈아 보던 예비 남편도 의아한 표정이었고요. 그러자 아저씨는 다시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을 혼란케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부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는다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신부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저씨의 표정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저씨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전 경황도 없이 큰 소리로 답하고 말았죠. 신랑에게 듣기로는 신부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컸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면 신부 아버지랑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빠랑 살던 집에 불이 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사업이 망해서 아빠랑 살던 반지하방이 불이 나서 여관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계속 여관에서만 생활했었나요? 아니요. 여관 생활을 하다가 아빠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이 떨어졌고 저희는 밖에서 노숙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매일 아침마다 아빠가 크림빵이랑 딸기 우유를 사주셨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배고프다고 우니까 아빠가 처음으로 구걸이란 걸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 반지를 팔아서 저에게 목욕탕도 데려가 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셨죠. 이미 저와 아저씨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은인이라는 주례를 맡았던 아저씨가 바로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빠와 똑 닮은 아저씨께서 저를 따라 눈물을 흘리실 이유도 없었을 테고 제 말에 계속해 질문을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아저씨는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아빠와 헤어진 마지막 날을 기억합니까? 예. 아빠랑 자주 가던 전철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아빠와 전 늘 가던 공원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목이 마르다는 소리에 딸기 우유를 사러 나갔던 아빠는 다음날 늦은 오후가 되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아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영영 아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줄에 서게 있던 아저씨, 아니 저희 아빠는 저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장갑을 벗어 본인 왼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껴있는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신부, 이 반지 기억나나요? 이 반지 저희 엄마랑 아빠 결혼 반지인데요. 그러면 아빠? 정말 우리 아빠야? 정말로 우리 아빠 맞느냐고. 그래 지은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빠, 그때 나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왔어? 내가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90반만 잡아 우리 살던 집에 갈 수 있다고 해놓고 왜 나 찾으러 안 왔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딸기 우유 사러 편의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 그래서 깨어나 보니 병원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 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 아빠가 너무 늦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 지은아. 저는 진짜로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과 놀라움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아빠는 그런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는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늦게 예비 남편도 저와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저희 두 부녀를 꼭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었고요. 그리고 그런 저희를 지켜보던 하객들도 눈물을 흘리며 결혼식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목마르다는 소리에 마실 것을 사러 갔던 아빠는 건너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새벽이기도 했고 급하게 길을 건너던 아빠를 운전자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몇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게 됐고, 정신이 들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무렵 저를 찾아달라고 병원에 부탁을 했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저를 찾아 나섰고, 공원 근처 파출소며 다리 밑이며 안 돌아다녀 본 것이 없었대요. 아빠가 말한 파출소 위치를 들어보니 제가 아빠를 잃어버리고 아줌마 손에 이끌려 갔던 파출소와는 아주 먼 거리였죠. 어린 나이에 제가 그렇게 그 먼 거리까지 걸어갔던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미친 사람처럼 몇 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살던 집은 다 지어진 상태라 들어가 살면서도 전단지까지 만들어 저를 계속해 찾아 헤맸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득 다시 사업을 해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사업에 성공해 유명해져서 신문이나 잡지에라도 나오면 제가 혹시 아빠를 알아보고 찾아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저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때 때마침 아빠에게 동업제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사업이 망하기 전 아빠가 개발에 특허받았던 몇 가지 기술이 시간이 흐르며 필요해진 시기가 찾아왔고, 오래전 알던 사업가분에게 동업 제의를 받으며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후원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적처럼 전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된 것이죠. 저희 남편을 후원해 주던 은인인 아저씨에서 저희 아빠로 말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전 정말 결혼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선 정말 귀청이 떠나가라 신난 하객들의 박수와 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도 그런 저와 아빠의 모습을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 아저씨에서 장인어른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자네, 우리 지은이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만약 우리 딸 눈에서 조금이라도 눈물 나게 했다간 내가 정말 혼을 내줄 테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저와 아빠의 일로 저희 결혼식은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결혼 예식 몇 가지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저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었고 더군다나 저희 아빠를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의 주요 예식인 아빠의 주례만 듣게 되었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자식 같은 최상원 군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기쁜데 저희 딸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찾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상원 군과 결혼할 신부가 제가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바로 저희 친딸입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행복하고 기쁜 자리에 모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두 사람의 인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아빠의 주례에 식장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고 많은 하객의 축하와 갈채 속에 저희의 기적과도 같은 행복한 결혼식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기로 했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아빠와 저는 서로 무얼 했는지 이야기도 하면서요. 저와 아빠 때문에 신혼여행이 취소되어 남편에게 미안해하니 남편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렸던 아빠를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뭐가 있겠냐면서 저희 신혼여행은 나중에 시간을 잡아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으로도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들어보니 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잃어버렸던 당시의 그 시기에 들어갔다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정부에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유전자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곳에 등록을 하고 제가 찾아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유전자 등록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저와 남편을 데리고 엄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가는 엄마의 산소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찾아가도 싶어도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버려 엄마 산소의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날짜도 모르면서 엄마 제사도 저 혼자 집에서 지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산소 앞에서 전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엄마 화낼까봐 엄마 사위랑 같이 왔으니까 마음 풀어야 해. 엄마, 많이 보고 싶어. 매일 엄마한테 아빠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나 아빠 찾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 엄마 사랑해. 그렇게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다시 기적을 믿게 되었고 아빠를 다시 찾으며 남편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행복 오래도록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빠 그리고 남편과 함께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